를 하면서 느끼는 최대의 만족은 선택의 자유가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이미 직업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이 직업을 권하고 싶죠. 오랜만에 정인성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인성입니다. 요즘에 그 반도체 관련 뜨거운 거 보고 계시죠? 네, 그럼요. 지금 거의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없는 사람은 막 포모에 장난이 아닙니다. 뭐 사실 있으면 좋은데 이미 없으면 어떡할까 싶으면서도 또 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되게 행복한 고민이죠. 옛날이랑 비교해 보면. 그 올해 초만 해도 막 20만 원, 30만 원 이러던 게 갑자기 또 코스피 1, 2등이 그렇게 두 배씩 그렇죠. 오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 HBM이라는 예, 것부터 이제 뭐 발돋움이 이제 됐던 건데, 그래서 우리가 신기술을 계속 배워야 하고, 그렇죠. 특히 또 이번에는 정인성 작가님이 YST를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한 내용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신간이 또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AI 시대 다시 시작하는 반도체 공부. 예. 신간입니다. AI 시대에 뭔가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떤 뭐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하던 걸 계속 하는 건데 네. 이 지금 인공지능이 뭐 잘 되는 건 첫 번째 문제고요. 네. 근데 인공지능이랑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돌리잖아요. 네네네. 그럼 분명 반도체에 영향을 줄 것 같죠, 얘가. 근데 이 정확히 영향을 주는 경로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예를 들면 HBM이라는 거 우리가 만들어진 메모리를 수직으로 막 쌓아서 만드는 건데 네. 그거 옛날엔 왜 안 썼어? 막 이런 질문들이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질문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만 하는 기술적인 요인 두 개. 네. 하나는 반도체 제조가 얼마나 어렵냐 이 부분이랑 그러면 이렇게 반도체가 어려울 때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같은 게 나오면 반도체가 뭘 해줘야 되냐. 요 두 개를 좀 같이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앞단과 뒷단을 같이 예. 엮어서. 그러니까 앞에 이게 너무 어려운데 뒤쪽에 인공지능이 이런 걸 원하면 새로운 걸 뭔가를 해서 이제 기존에 없던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반도체 회사들이. 그 경로를 좀 설명하고 싶어서 반도체 기술의 특정 요소마다 필요한 어떤 기술들을 좀 설명을 해놨습니다. AI 시대 다시 시작하는 반도체 공부. 요 책도 많이들 관심 가져주십시오. 또 이제 반도체 산업 기술도 계속 변하니까 또 우리가 그렇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정인성 작가님이 오늘은 요 한 챕터를 네. 이제 준비해 주셨는데, 메모리가 부족합니까? 메모리 뭐 지금 오늘의 제목이 그건데요? 맞습니다. 예. 뭐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주가가 높겠죠. 지금 뭐 가격도 쇼티지. 엄청 오르고. 그래서 정확히 여기서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건 뭐 시장의 메모리 부족하다 이런 것보다 인공지능 입장에서 내가 구동할 때 필요한 메모리가 부족해. 지금 시장에서도 뭐 D램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AI 입장에서도 메모리 좀 빨리 더 붙여주세요 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의 그 용량, 쉽게 말하면 뇌 크기죠.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머리가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이게 Y스트립부터 저처럼 머리 커졌다가 이제 뭐 한 지금 100몇 배씩 커지니까 네. 그게 메모리에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제 머리는 어떻게 넣을 수 있는데 이거 한 10배 키우면 좀 쉽지 않아요. 그럼 모자가 없어 들어가는 게. 그런 경우 이제 어떤 기술로 뭐 머리가 들어간 모자를 만들 거냐. 이런 관점을 좀 같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려면 근데 하려면 아예 작정을 하고 해야 되니까. 네네네. 처음에는 우리 컴퓨터가 뭔지 보고 그 컴퓨터 안에서 우리 인공지능 돌리는 GPU가 뭔지 본 다음에 GPU 안에서 HBM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네. 대충. 그 다음에는 이제 컴퓨터 안에 왜 두 종류의 메모리, 요즘 보면 HBM이 뜨면서 플래시 메모리도 좀 인공지능에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죠. 최근에 그 샌디스크가 그렇죠.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한 4배 이상 올랐더라고요. 뭐 사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꽤 올랐으니까 그쵸. 뭐 다 같이 오르는 거라고도 할 수 있지만 플래시를 좀 한번 봐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미래에 엄청 잘 될 거다 아니다라고 확언하긴 이른데 지금 사람들이 다 D램, HBM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죠. 플래시 메모리로. 그렇죠. 그러니까 요 둘 다 메모리인데 네. 요 둘의 차이가 뭔지 알기 위해서 컴퓨터를 살펴보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왜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이 안 썼냐, 썼다면 어디 썼냐 살펴보고 그럼 이거 금방 될 거냐 요렇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앞부분부터 시작을 해보죠. 네.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되게 프로그램이 뭐냐 이런 건데요. 네. 사실 프로그램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 자동화하고 싶은 일종의 알고리즘이에요. 네. 여기 보면 뭔가 뭐 순서도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 네. 이제 이런 순서도들은 이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 네. 뭐 요런 머리로 생각해서 프로세스. 뭐가 들어오면은 뭐 여기에 1 더하고 2 더하고 해서 값이 얼마 이상 넘어가면 출력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네. 이런 게 사실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사실 입력이랑 여기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언제나. 네.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컴퓨터란 녀석은 이런 프로그램 돌리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뭐가 됐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자동화하고 싶은 것이죠.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돌리기 위해 우리 만든 구조가 폰노이만 구조란 거야. 뭐 이런 게 폰노이만 구조인데 쉽게 말하면 이쪽에 있는 처리 장치랑 이쪽에 있는 메모리가 같이 일하라는 개념인데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메모리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하는 곳에다가 아까 봤던 순서도를 넣어놓고요. 순서도를 이해하는 이 CPU라는 녀석이랑 메모리가 값을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 받으면서. 예. 그러니까 메모리엔 할 일, 얘는 그 할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린 책을 보면 우리 인간으로서 그냥 책의 내용 바로 읽잖아요. 네. 근데 이 메모리 안에 들어간 0과 1 덩어리죠, 사실은. 이거 디지털 회로니까. 그러니까 이 0과 1이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으면 이게 더해라, 빼라 뭐 이런 게 뭔지를 알아야 되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요거 그 인간이고 여기 있는 건 네. 그리고 여기는 잔뜩 글자가 적힌 책인 거죠. 네. 그런 구조로 컴퓨터를 만들기로 한 게 폰노이만 구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아는 컴퓨터들은 다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는 요 처리 장치가 이렇게 생겼고 있는 메모리가 이렇게 있고 네. 그 실제로 물리적으로 얘들 연결되어 있어요. 음. 그 PCB를 통해서 이를 배선으로 연결돼 있는 거죠. 뭐 구리선 같은 거.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은 사실 인공지능에서도 똑같아요. 잘 보면. 이거 엔비디아 A100 GPU인데 이제 5년쯤 됐죠. 네. 이것도 보면요. 요 가운데가 처리 장치고요. 앞에서 봤던. 그리고 여기는 요 6개. HBM. 예, 요 녀석들이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프로그램은 메모리에 들어가 있고 GPU가 프로그램을 이해해서 읽고 쓰면서 돌아가는 것뿐이죠. 저기 이제 뭐 A100이어서 그런데 나중에 H100 이렇게 가면 저기 옆에가 8개로 늘어나고 그렇죠. 예, 이렇게 하죠? 8개로 늘죠. 그거는 이제 GPU에서 선택이죠. 아, 나는 여기 최대 6개 메모리를 붙일 거야. 이렇게 만들었으면 6개 붙이는 것이고. 이 앞에 많이 컴퓨터도 필요하네. 보면 여기 2개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확대해 보면은 2개 있는데 이것도 4개 붙일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어요. D램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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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뭐 16기가, 32기가, 맞아요. 64기가 계속 확장하듯이. 대신 이제 CPU가 그 정도 용량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죠. 아하. 이 CPU도 GPU도 좋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의 차이는 뭐냐? 프로그램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까 처음 해봤던 거 그냥 예. 단순하게 입력, 예, 요건 프로세싱, 출력 이게 얘는 아니라. 프로그램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프로그램이 이렇게 생겼는데 인공지능은 프로그램이 입력이 여기고 출력이 여기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전체 그림은 똑같은 거죠. 우리 메모리라는 거에 할 일 적어놓고 메모리 안에 할 일을 이해하는 GPU, 뭐 CPU 이런 반도체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모양이 다르니까 네. CPU는 얘를 잘 못하고 GPU는 얘를 빨리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그렇죠. 이거 봐도 뭐 비슷하게 생긴 게 많잖아요. GPU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GPU라는 녀석이 이거에 좀 더 최적화돼 있을 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폰노이만 컴퓨터 메모리랑 뭐 예를 들어 CPU 이런 거 놓고 네. 메모리를 놓는 구조로 처음에 컴퓨터 만들었는데 네. 뭐 되게 오래된 거죠. 한 8, 90년대가 지나면 음. 컴퓨터가 대박이 터져요. 그때부터. 음. 인텔 마이크로소프트가 막 떠오르던 시절이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요 기본적인 폰노이만 구조가 잘 작동을 안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수는 수십 개, 수백 개 온 세상에 늘어나는데. 퍼져 있는데 메모리 안에다가 이제 당시 D램을 썼는데 요 D램 메모리 안에 내가 산 모든 프로그램을 깔아 놓을 수가 없는 거야. 네. 게다가 D램은 전력이 나가면은 데이터를 잃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메모리랑 처리 장치 사이에 새로운 장치를 하나 고안을 해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보조 기억 장치란 거고 우리가 아는 제품 중에 SSD라는 놈도 있고 뭐 요즘 잘 나간다는 거 하드디스크 이런 것도 있어요. 하드디스크 요즘 잘 나가요? 하드디스크도 뭐 매진 행렬이죠, 사실. 하드디스크는 옛날 방식이잖아요. 옛날 방식인데 용량이 크잖아요. 그리고 용량이 좀 중요하고 하드디스크는 이제 가만히 있을 때 전력도 좀 덜 쓰고요. 하드디스크가 그거 아니야? 지지지. 맞아요. 지지지 하는 거죠. 도는 거 이렇게. 뭔가 마그네틱 안에 그렇죠. 있고. 이제 그런 녀석들을 보조 기억 장치라는 형태로 컴퓨터에 추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컴퓨터 어떻게 돌아가기 시작하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쓰고 싶은 프로그램을 깐다고 부르죠, 우리. 네. 엑셀 깐다, 파워포인트 깐다, 뭐 그렇죠. 브라우저 프로그램 설치. 깐다, 뭐 그런 녀석들을 보조 기억 장치에 넣어놓고요. 우리가 돌려야 되는 프로그램만 딱 요 메모리로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파워포인트 쓰고 있으니까 이 수많은 프로그램 중 파워포인트만 메모리에 상주시키는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을 높여온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비유를 하는 게 네. HDD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나 그 SSD 네.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비유를 하는 거고 네. 플래시 아니다. D램. 그렇죠. D램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하기 위한 선반, 네. 쟁반, 도마 맞아요. 요 정도로 보는 거죠. 비유는 되게 다양하게 할 수도 있죠. 혹은 이제 요거를 좀 도서관이라고 보면은 플래시 메모리나 하드디스크를 요 녀석은 좀 우리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책상. 우리 책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좋죠. 그럼 이제 제가 자주 봐야 되는 거 지금 요 파워포인트는
CPU가 처리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빠른 메모리에 넣어놓고 느리고 저장성이 좋은 그런 메모리에다가는 지금 당장 쓰지 않을 걸 넣어놓고 나중에 장기 예. 보관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로 한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거 하나는 항상 이런 거 마음에 두는 게 좋은데 왜 D램 용량을 더 키우지 않았을까요? D램 용량을 왜 키우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들 다 D램에 설치하면 되잖아요. 아, 그럼 더 빠를 텐데. 예, 그러면 빠르고 뭐 여기 장치도 하나 줄어들고 보조기억 장치. 근데 저거는 이제 전원이 끄면은 기억이 다 날아가서 그런 거잖아요. 예, 그 문제 하나고 둘째는 네. 그렇게 만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D램 용량이 뭐 2년에 2배씩 는다. 근데 프로그램의 개수 우리가 깔아야 되는 프로그램이 1년에 뭐 3배, 4배씩 늘어나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뭐 10기가, 50기가도 그러니까. 부족하고 테라 단위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장치들이 나올 때는 경제성 문제가 항상 있는 거야. 당연히 D램 회사도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못 하겠는 거야. 진작에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요 보조기억 장치라는 개념이 이제 한 7, 80년대부터 나온 거죠. 네. 실제로는요, 요 메모리도 별도의 칩이 아니고 하나의 칩에 같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CPU 안에. 네네. CPU 안에 조그만 메모리 넣을 수도 있는데 용량이 너무 작으니까 뭐 엑셀, 파워포인트, 뭐 메모장 이런 거 하나도 못 돌려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CPU 회사들은 우리는 처리 장치 부분에 집중할 테니 메모리는 한국 회사들이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항상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인공지능에서 메모리 역할이 변해가는 큰 이유 중 하나예요. 만들기 힘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써왔던 메모리가 반도체가 하기 힘들기 때문인 거죠. 네. 자, 뭐 이거는 이미 설명을 드렸죠. 뭐 한번 봐볼게요. 왜 이런 보조기억 장치까지 이야기를 했느냐. 결국 이 용량과 경제성 문제인데 네. 한번 이걸 봐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제품으로 보는 D램이고요. 밑에는 낸드 플래시거든요. 예. 사실 요 검은 게 이제 칩이고, 요 검은 게 그 패키지고, 네. 얘도 그 단품 패키지인데, 요 안에 웨이퍼 조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는. 요 안에 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녀석들이 D램과 낸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모리 회사의 그 저장 장치 반도체 두 종류인데요. 네. 이제 우리가 요 녀석들을 알기 위해서는 제조 기술이 분화되는 모습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 우리 처리 장치인 CPU, GPU, 네. 인공지능이나 프로그램 돌리는 거, 그리고 할 일을 저장해 놓는 메모리, 저장 장치가 있었다고 했죠. 네. 근데 이 둘 다 반도체잖아요. 제조 기술이 많이 달라요, 사실. 처리 장치는 아까 순서도나 뭐 이런 거를 빠르게 처리해야 되니까 이걸 구성하는 소자 하나하나 속도가 엄청 빨라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떠냐면 돈을 신나게 써요, 여기다가. 진짜 소자 하나하나에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같은 면적이어도 속도가 엄청 빠른 녀석을 만들려고 하죠. 네. 그러면 메모리, 저장 장치에 해당하는 놈들은 어떠냐? 요 칩을 만들 때 좀 경제성을 따져서 만들어요. 빠르면 좋긴 하죠. 근데 얼마 이상 이제 그 용량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네. 빠르게 만든다고. 어차피 그런다고 해서 CPU보다 빨라지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포노이만 구조에서 기반한 두 반도체가 제조 기술도 조금 다르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처리 장치용 그 공정 잘하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TSMC인 거고요. 네. 이게 그 스마트폰 AP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메모리 쪽 잘하는 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 삼성전자에서도 메모리 사업부. 이 분야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는. 네. 몇십 년 동안 이제 잘해온 그런 회사죠. 그래서 이 두 회사는 말한 것처럼 좀 다른 제조 기술을 적용해서 처리 장치에 맞는 빠른 속도와 그 저장 능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을 이렇게 분리해서 개발을 해왔어요.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안에 프로그램 다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저장 장치용 반도체 기술도 좀 두 개로 분화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중 하나가 D램, 아까 말한 CPU, GPU랑 일하는 뭐 HBM 같은 거 만드는데 사용되기도 하는 메모리 D램이랑 네. 다른 하나는 SSD나 이런 거 만드는데 사용되는 낸드 플래시예요. 그 이 낸드 플래시랑 D램은 둘 다 메모리 반도체긴 한데 네. D램이 훨씬 빠르고 용량이 낮아요. 낸드 플래시는 그 용량이 훨씬 크고요. 대신 속도가 느려요, 보면. 이제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D램은 데이터 하나 저장하려면 소자가 2개 필요해, 데이터 한 개당. 네. 데이터 입출력 담당하는 트랜지스터 하나랑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그 물통 같은 거, 캐패시터 이렇게 2개의 소자가 하나의 저장 장치를 이루고요. 네. 낸드 플래시는 반대로 요 소자 하나가 데이터 4개씩도 저장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소자만 봐도 얘는 2개로 하나 저장하고 네. 얘는 1개로 4개 저장하니까 아. 같은 크기여도 8배 정도 뭐 밀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용량에서는 절대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D램이 SSD나 HDD를 따라갈 수가 없는. 그렇죠. 정확하게 낸드 플래시를 따라갈 수 없는 거죠. 낸드 플래시를 따라갈 수 없는. 심지어 요 개별 트랜지스터랑 이런 것도 낸드 플래시가 더 작아요.
해보면 D램이 더 크고요. 네. 작게 만들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결국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떻게 보면은 얘들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는 데이터를 잃느냐 아니냐인데 D램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를 잃어요. 전원이 꺼지면. 예. 그래서 어떠냐면 얘는 내부에다가 데이터를 한 번씩 자기가 다시 읽어서 써줘요. 좀 까먹으니까 계속 되뇌이는 거랑 똑같고 구조상으로는 물통에 구멍이 났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 그 특정 시간마다 물통의 깊이 재갖고 물이 없으면 냅두고 다시 채워주고. 안에 물이 있다 그러면 꽉 채워놓고 그럼 또 물 없어지면은 또 읽어보고 채워보고 그렇게 해요. 낸드 플래시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얘는 이런 물통 같은 거에 넣어놓지 않고 네. 절연막 안에다가 그 전자를 꽉꽉 껴놔요. 그 예를 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예. 전류가 요 밑으로 흐를 수 있는데 요 안에다 제가 이제 전하를 채워놓으면 원래는 흘러야 될 전류가 막 안 흐르고 그래요. 그럼 변화가 생겼으니까 그걸 통해서 여기 데이터가 써져 있다는 거를 확인하는데 네. 그 핵심은 요 사이에다가 그 마이너스 전하를 가득 끼워 넣는 거. 이게 들어가 있으면 1이고 없으면 0이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성능 차이가 나는 거야 실제로. 왜냐하면 얘는 요거 하나가 데이터를 저장하죠. 네. 그러니까 소자 하나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여기 있는 트랜지스터랑 요 물통 두 개가 필요하니까 아까 말한 두 개 소자가 데이터 하나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밀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얘는 물통이 쭉 새니까 데이터를 그 전력이 나가면 데이터 잃어버리죠. 네. 근데 얘는 절연막에다가 제가 전하를 넣어서 있으면 0, 없으면 1. 없으면 1이에요. 참고로 네. 플래시는.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가 여기 전하가 들어있는 걸 0이라고 부릅시다. 네. 이런 식으로 해놓는 거죠. 그래서 플래시는 그 전력이 나가면 데이터를 잃지 않아요. 네. 대신 속도가 느리죠. 왜냐하면 D램은 제가 여기 게이트 밸브 열어갖고 이 물통에 물 채우면 네. 일단 숫자 1이 들어가요. 근데 낸드 플래시는 절연은 전기가 안 통한다는 거잖아요. 네. 전기가 안 통하는 막에다 억지로 전하를 집어넣기 때문에 쓰고 읽고 하는 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 잠그고 나오고 네. 다시 들어갈 때 문 열고 들어가고 예. 그래야 되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D램에 데이터 쓴다는 건 그냥 밸브 열어서 바가지에 물을 채워 놓는 건데 대신 바가지 구멍 나 있는 애고요. 얘는 구멍 메울 방법이 없어요. 계속 흐르는 거고. 근데 낸드 플래시는 아주 꽉꽉 차 있는 책장에다가 책을 막 껴넣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절연막이니까 들어가기 어려우면 나가는 것도 힘들어요. 네. 얘는. 네. 그래서 전원을 꺼도 데이터 유지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밀도 차이랑 성능 차이가 나는 거죠. D램은 이런 구조니까 성능이 높고 밀도는 좀 낮고 낸드 플래시는 이런 구조를 사용했기 때문에 성능이 좀 나쁜 대신 데이터 저장 용량 높아지고 네. 이게 반도체 회사가 기술을 택한 방향인 거죠. 이게 네. 두 개를 만족할 수 없으니 따로 하나씩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렇게 만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요. 실제로는. 네. 어떻게 보면 D램은 좀 반도체 자체가 제품인 경향이 있는데 앞에서 이제 SSD 얘기하시고 제가 그러면 낸드 플래시라고 고쳐줬잖아요. 그 네네네네. 이유가 요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목적과 수단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저장 장치랑 보조 기억 장치죠. 네. 그러면 그걸 만들 때 반도체를 수단으로 써서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네네. 낸드 플래시 자체를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SSD는요. SSD에다가 SSD 내부에 낸드 플래시를 컨트롤할 컨트롤러 칩을 따로 넣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속도 높여줄 D램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저장을 낸드 플래시 칩 이렇게 세 개를 합친 거야. 실제 SSD는. 그렇죠. 그 그래서- 안에 다 패키지로 들어가 있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SSD 만드는 회사 중에 SMI 같은 회사는 예. 실리콘 모션이라고 대만 회사인데 컨트롤러는 스스로 하고요. 음. D램이랑 낸드 플래시는 메모리 회사에서 사다가 만들어. 아, 사다가 조립하는 업체요. 그렇죠. 조립 이상이죠. 실제로는 컨트롤러 직접 해야 되는데 이거 칩 설계거든요. 이거. 어. 그러니까 얘들 패밀리스예요. 실제로. 그걸 파도 같은 회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회사들은 많이 있어요. 낸드 플래시는 사다 쓰고 D램도 사다 쓰고 컨트롤러랑 그 안에 알고리즘은 스스로 만들고. 근데 또 반대로 저런 그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회사가 컨트롤러 거는 외부 거를 쓸 수도 쓰기도 있고 하고. 직접 만들기도 하고요. 뭐 고객 맞춤형으로 너는 컨트롤러 어디 거 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붙여주기도 하고. 그냥 본인들이 제품을 낼 때 예를 들면 컨트롤러를 설계를 해놨잖아요. 하이닉스가. 근데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하이엔드예요. 컨트롤러가. 근데 지금 시장을 봤더니 좀 가격이 중요한 것 같아. 외부 회사의 값싼 컨트롤러를 사다가 자사 낸드 플래시 붙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는 회사 안에다가 자기 그 SSD 컨트롤러 설계를 놨다고 해서 외부 회사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컨트롤러도 반도체니까 이것도 반도체이기 때문에 원가에 영향을 주고 네. 그러니까 우리 게 너무 비싸다 그러면 필요할 때는 외부에 싼 걸 쓸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왼쪽이 제품 이름이고요.
오른쪽은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 중 반도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D램 같은 경우는 이 녀석들은 대부분 사실상 D램 칩, 그 만든 반도체를 그대로 쓰는 거에 가까워요. 얘들은. 네. 요 안에다 그냥 여기다 껍데기 붙이고 기판으로 연결한 거에 가깝죠. 근데 이제 HBM 같은 녀석은 약간 달라요. 얘는 요 HBM 코어 칩, 코어 다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거 메모리 회사가 만든 메모리 칩이에요. 예. 이 구조상으로는 GDDR을 아주 빠르게 만든 거에 가까운데 음. 접점을 늘리고 근데 요런 녀석들을 수직으로 쭉 쌓아놓고요. GDDR이라는 게 예전에 그 그래픽용 메모리. 게임용 그래픽 카드에 그렇죠. 들어가던 D램. 네, 얘도 고속 저용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메모리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메모리 칩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여러 개 쌓고 맨 밑에다가 또 베이스 다이라고 부르는 요 HBM 개별 칩을 컨트롤하는 걸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구조가 사실 SSD 같은 건 좀 비슷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베이스 다이가 HBM 칩 12개, 16개 컨트롤하고요. 요 HBM 같은 경우 SSD의 경우는 컨트롤러 칩이 낸드 플래시 칩을 결과적으로는 통제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고객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것 뿐이죠. 이제 이런 것들 좀 헷갈리지 말자는 이유에서 미리 좀 가지고 왔어요. 네네네네. 왜냐하면 이런 거를 구분하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중요해지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본적일 수도 있겠으나 또 이거 난해하신 분들도 있겠고 예. 일단은 D램과 낸드 플래시를 어느 정도 이제 구분을 하고 작동 원리까지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HBM 얘들로 까지도. 뭘 만드느냐 실제로. 우리가 뉴스에서 예전 뭐 캠이 팔린다, SSD 수요가 는다 하는데 네. 어디에서는 낸드 플래시 수요가 는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요 요 둘 사이의 관계를 본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보면 SSD가 잘 팔린다라고 하면은 낸드 플래시 칩 당연히 잘 팔릴 거고 D램이랑 컨트롤러도 조금씩 더 팔리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좋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뭐 그러니까 결국 요것도요. 요건 칩이었고 요게 제품인 거예요. 네, 메모리 네. 이게 DIMM이죠. 그리고 요 샌디스크의 요거가 칩이고요. 제품의 일부예요. 제품은 이따만하게 그 기판에 또 있어요. 뭐 컨트롤러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요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 SSD 보면 컨트롤러가 이렇게 박혀 있고요. 여기 낸드 플래시가 이렇게 막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막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도 여기다 넣어주고 저기다 넣어주고. 근데 왜 이렇게 낸드 플래시는 앞에 D램과 달리 D램은 컨트롤러라는 게 없고 그냥 이렇게 가면 바로 뭐 CPU로 와요. 그렇죠. 이렇게. 예. 이렇게 만들었는데 낸드 플래시는 왜 안에 복잡할까? 컨트롤러라는 게 있을까요? 여기 CPU는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로 들어와서 CPU. 또 저 안에도 D램이 있네요. 예, D램도 있죠. 이렇게도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이 낸드 플래시는요. 현대 컴퓨터 안에서는 CPU한테 안 보여요. CPU는 낸드 플래시 안 보이고 여기 컨트롤러만 보이고 이유는 모르지만 내가 컨트롤러한테 데이터 저장해 달라고 하면 잘 되어 있더라. 저장한 걸 다시 읽어오려고 하면은 잘 읽어오더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컨트롤러라는 게 일종의 중개업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CPU가 바로 이제 낸드를 읽을 수가 없으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좀 어디 분대장이나 그 팀 리더 같은 사람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팀원들한테 다 일일이 얘기할 예. 필요 없고 팀장 하나한테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 제가 알아서 중개해주는. 예를 들면 택배 업체에 가고 이 택배 보내주세요라고 할 때 제가 개별 택배 기사한테 컨택 안 하죠. 그러면 택배 기사가 그럼 택배 회사에 제가 접수하면은 그냥 요 택배 접수처에서 잘 받아갖고 안에 뭐 물류센터고 뭐고 막 돌아서 그냥 원하는 데 가 있으면 저는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내부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부를 신경 쓰기 싫기 때문에 이런 컨트롤러가 있는 거예요. 한 방에 이해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컨트롤러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저장소 하나에 여러 데이터 저장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한번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결국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요약을 해보면 아까 봤던 보조기억 장치 중에 메모리로 만든 보조기억 장치가 SSD인데 네. 요 녀석을 구성하는 주 요소 중 하나가 낸드 플래시다. 요 녀석들이 낸드 플래시고 그 이외에 컨트롤러나 뭐 추가 D램 없어도 돼요. D램은 없는 경우도 있는데 네. 뭐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보조기억 장치 만든 거다. 이렇게 메모리 자체와 제품을 이제 좀 구분하는 게 좋죠. 이제 왜 요 컨트롤러 합쳐서 SSD 만들 때 우리가 낸드 플래시를 쓰는지도 이해가 되죠, 여기서.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요 컨트롤러에다가 예를 들면 D램만 잔뜩 붙였어요. 그럼 D램만 잔뜩 붙여서 SSD 만들면 전원 꺼졌을 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컨트롤러가? 그냥 날아가겠죠. 그래서 제가 SSD라는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비휘발성에 뭔가 그러니까 전력이 꺼져도 데이터 남아있는 메모리 소자가 필요한데 네.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일 좋은 소자는 낸드 플래시인 거예요. 참고로 이게 뭐 이건 약간 여담일 수는 있지만 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낸드 플래시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는 비었죠. 그러게요. 이거 왜 비어 있을까요? 정확히 4개 비어 있죠. 잘 보면. 비슷한 공간이고. 이게 보면요. 우리 SSD 살 때 256기가 팔고 512기가 팔고
뭐 1TB 이런 거 팔잖아요. 아하, 용량 꽉꽉 차 있는 거죠 안에. 예. 그 작은 용량의 애들은 여기 랜드 4개 있고 아하. 예를 들면 8개 붙어 있으면 걔가 512TB 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이게 사실 저 SSD 구조를 안에를 예. 열어보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사실 그 DRAM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로 칩이 네, 노출돼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이제 사서 꽂을 때 다 그 구조를 어느 정도 보게 되는데 네. 아 SSD를 까볼 생각을 못했네요. 네. 이런 것들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면 좀 이해하기도 좋아요. 이런 게. 음.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메모리 회사 입장에선 SSD는 고용량을 파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DRAM이랑 컨트롤러 개수 똑같잖아요. DRAM이랑 컨트롤 똑같이 들어가는데 고용량을 팔 때는 당연히 단가가 더 높아지니까 판매가는 그러니까 이게 높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달하는 거는 그렇죠. DRAM하고 컨트롤러 비용은 고정돼 있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원가 관점에서는 용량 큰 게 좋아요. 이제 수요자 관점에서도 요즘은 용량 큰 게 좋은데 그건 인공지능과 관계 있으니까 조금 뒤에서 얘기하죠. 뭐 이런 잘잘한 것들을 좀 같이 보면은 근데 요거는 좋다. 그 SSD 같은 경우에는 예. 이 구조는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512메가든 1테라짜리든 예. 2테라짜리든 이 케이스 왁구가 커지지는 않는 거예요. 사실 키우면 용량 더 높일 수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외장하드 우리가 예. 인터넷에서 살 때도 512기가짜리는 좀 얇은데 네. 몇 테라짜리는 좀 두꺼워지던데요. 그럴 수도 있고 이거는 다 나름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랜드를 납땜할 때 네. 한쪽 면에만 납땜해도 되죠. 그러면 최종 두께 조금 얇아지죠. 네. 예를 들면 제가 8개를 납땜할 때 여기 지우고 여기 이렇게 3, 4 있잖아요. 예. 이 반대쪽에 5, 6, 7, 8 있을 수도 있어요. 뒷면에. 아, 양면으로.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막 옆에다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용량 높일 때는 결국 공간이 커지긴 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요게 지금 256기가인데 네. 그 랜드 플래시 만드는 하이닉스 같은 회사가 더 그 층수 높은 3D 랜드, 그러니까 칩당 용량이 큰 랜드를 만들었어요. 네. 그거 여기다가 붙이면 뭐 바로 붙일 수는 없고 컨트롤러 바꿔야죠. 그러면 제가 칩당 용량 2배 되면 얘가 이제 512기가로 팔리겠죠. 이런 크기가. 이런 식으로 용량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SSD 용량이랑 어떻게 보면 그 메모리 회사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리 회사가 칩당 용량이 더 큰 녀석을 갖고 오면 같은 크기 SSD도 용량이 더 커질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같은 지금 기술력 하에서 용량 높이려면 좀 기계가 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이렇게 지금은 크기를 이렇게 풀로 만들어 놨지만 처음부터 이 제품을 계획할 때 고용량 안 만들겠다고 하면 이 보드를 절반 크기로 만들어요. 이렇게. 우리 8개 붙일래 죽어도 없어. 우린 4개까지만 할래. 더 작게. 라고 하면 이 보드 절반으로 만들기도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제품인 경우는 전체 물리적 크기 작겠죠. 근데 큰 용량도 같이 쓰려고 큰 기판에 쓰기로 작정을 했으면 작은 애도 좀 사이즈 커질 수 있죠, 물리. 물론 이제 이것도 궁금한데 그 SSD 정도 크기는 이제 하드디스크 예. 드라이버보다 더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왜 M.2 예. 이런 방식으로도 나오고 심지어 그 SD 카드, 그렇죠. 미니 SD 카드로도 나오고 요즘에는 그 미니 SD 카드 되게 작은데 손톱만한데 수백 기가바이트가 그렇죠. 또 되잖아요. 가능하죠. SSD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두 개 문제가 있어요. 일단 NVMe 같은 녀석은 구조 자체는 얘랑 완전히 똑같아요. 얘랑 구조는 완전히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어 놓고 네. 실제로 보면 랜드를 뭐 앞뒤로 이렇게 붙여놓고 요 패키지 안에다가도 뭐 여러 개 넣어서 랜드 칩을 그렇게 공간을 아끼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NVMe도 성능을 더 높이려고 하면은 더 길다란 규격도 있어요. 우리 일반 컴퓨터에 쓰는 요만한 10몇 cm짜리 말고 더 긴 녀석도 있어. 예. 그런 녀석이 최대 용량도 크고 속도도 더 빠른 경우가 많죠. 그리고 SD 카드 같은 경우는요. 여기 뭐 USB 메모리 있잖아요. 네. 여기 있죠. 얘는 일단 D램이 없죠. 보면 아하. D램이 없고 컨트롤러 성능도 굉장히 낮아요. 그 좀 느리죠. 많이 느리죠. 많이 느리고 우리가 실제로 좀 빡센 거 하기에는 성능이 안 받쳐줘요. 그러니까 SSD 자리에다가 USB 메모리를 껴놓으면은 윈도우 키다가 버벅대고 뭐 와이스트린 열다가 버벅대고 뭐 하다 버벅. 그래서 USB는 그냥 간결하게 작은 거 예. 간단하게 쓸 것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할 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랜드 플래시는 좀 정적인 거 넣고 D램에다가 수행할 것들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컴퓨터가. 네. 근데 그 보조 기억 장치에서도 USB랑 SSD는 티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SSD가 좀 더 빠른 작업하고 USB 메모리는 훨씬 느려도 되는 거나 진짜 한번 저장해 놓으면 일주일 내내 뭐 열어보지 않을 거 혹은 내가 지금 휴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SSD를 메고 가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주머니에 쏙 넣으려고 그런 것들을 트레이드오프 한 거죠. 이 SSD도요. 이 D램 빼면 조금 크기 작아지고 성능이 안 좋아지고 그래요. 요 컨트롤러도 좀 더 작은 거 쓰면은 얘도 성능이 좀 낮아지고 저 안에서 고객센터에서 막 접수하고
바로바로 일처리 옆에서 도와주면서 일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런 거 빠지면 이제 올 때마다 뭐 책 펴서 보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품의 티어는 되게 다양한데 기본적으로는 요 제품 모두 아까 USB 메모리부터 요 SSD까지 네. 낸드 플래시라는 녀석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을 활용해서 만든 거죠. 일단 둘 다 데이터가 날아가면 안 되니까 데이터 날아가지 않는 성질을 쓰려고 낸드 플래시를 썼고 SSD는 요 녀석을 더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 더 많은 칩이랑 동시에 통신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판에다가 뭐 통로도 많이 만들고 각종 데이터 처리 알고리즘도 요 안에서 빠르게 수행하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생겨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구조를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가는 게 좀 좋아요. 왜냐하면 D램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CPU나 GPU가 바로 칩이랑 통신하는데 낸드 플래시는 CPU, GPU가 직접 컨트롤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좀 해석하기 힘들죠. 시장 자체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기존의 D램, 그렇죠. 기존의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 뭐야 다 알고 있는 거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메모리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죠. 이제 한번 가보죠. 이제 여기서 갑자기 새로운 요즘 잘 팔리는 예. 그런 제품의 HBM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봤던 이제 썼던 그림을 계속 쓰면 전 편한데 이제 핵심은 메모리 안에 할 일이 들어있고 요 안에 순서도가 들어갈 수도 있고 AI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요 안에 요 둘 중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잘 돌리는 칩, CPU나 GPU 요 녀석들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핵심은 프로그램이 요 안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네네. 아까 인공지능은 요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했어요, 제가. 네. 근데 요런 녀석들은 실제로 우리가 모아놓으면 어떻게 보이냐 하면은 곱셈이랑 덧셈 뭐 그 다음에 가끔 활성함수 어우 복잡해. 뭐 설명은 이런데 쉽게 말하면 네. 이 인공지능 계산은 다 이런 식이에요. 단순한 곱셈 덧셈을 엄청 많이 한 다음에 복잡한 함수 잠깐 한번 태우고 그리고 그 결과값들 또 모아오고 곱셈 덧셈 단순한 거 엄청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복잡한 거 가끔 한번 돌리고 이런 식이에요. 네. 근데 요 곱셈 덧셈의 개수가 앞에서 봤던 그 순서도들과 비교하면 정말 많아요. 얼마나 많냐? 이 정도로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 보여. 예를 들면 왼쪽에 이거는 그 제 컴퓨터에서 그냥 한글 2020 연 건데 네. 요 녀석 점유하는 메모리가 22메가 정도 돼요. 제가 열면. 네. 그러니까 요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프로그램 크기인 거죠. 2020년도 한컴 오피스에 22메가 정도. 그냥 진짜 22 이런 용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10년 전, 대충 한 8년 전에 그 사물인식 인공지능이었던 알렉스넷은 용량이 얼마쯤 되냐면 120쯤 돼요. 거의 10년 전, 거의 8년 전 프로그램인데 그냥 프로그램, 우리 CPU에서 돌린 프로그램의 6배 정도 되죠. 저게 뭐 D램 잡아먹는 거예요? 예, D램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예, 그러니까 너무 인공지능이라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우리 프로그램은 메모리에 들어가 있고 CPU는 D램이랑 이랬죠. 근데 그 D램 왜 우리가 컴퓨터 쓰다 보면 버벅이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CPU는 고성능인데 네, 결국 D램 때문에 버벅이고 왜 인터넷 창이나 프로그램 여러 개 띄워놨을 때 네. 멀티태스킹 한답시고 제가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 답답해갖고 막 메모리 추가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잡아먹는 그 느려지는 이유가 요 D램에 D램이 원인일 수도 있다죠,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요 D램이라는 녀석은 결국 CPU랑 일하는 애잖아요. 네. 그래서 속도가 빨라요. 근데 제가 SSD랑 D램의 속도 차이를 보면 대충 반응 속도만 1000배씩 차이 나거든요. 오. 그래서 제가 뭐 작업을 스위치하고 해야 할 때 D램에 있으면 빠르게 탁탁 스위치가 되는데 네. D램이 부족해서 저기 SSD 쪽에다 데이터를 내려놨으면 그거 전환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보통 우리가 버벅인다고 하면 그런 것일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근데 그게 인공지능 시대에는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훨씬 중요한 거죠. 훨씬 더 많이 왜냐하면 잡아먹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용량으로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프로그램 한컴 오피스 이런 뭐 22메가, 네. 뭐 엑셀, 파워포인트 써봤자 몇 기가바이트 정도 써요. 네. 뭐 최근에 해봤자 뭐 2기가 뭐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은데 예. 뭐 프로그램마다 다르지만 근데 인공지능은 이미 10년 전에 120메가, 240메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2022년에 챗GPT 나오고 나니까 이 알렉스넷이랑 용량 비교하면 3000배 커요. 그게. 3000배? 예. 그러니까 2012년에서 2022년 말이 됐더니 예. 갑자기 우리가 돌려야 되는 인공지능 크기가 3000배로 커져버렸죠. 아하.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얘기를 앞에 항상 좀 짚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소프트웨어 돌리는 수단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쪽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기존에 있던 제품이 좀 잘 동작하지 않게 돼요. 그렇죠. 여기서 잘 지금의 우리가 보는 많은 현상은 대부분 이 일 때문에 일어나요. 인공지능 뭐 엄청 대단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런 잠깐 제껴두고 그냥 메모리가 이렇게 앉아서 인공지능이 시키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갑자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머리 크기가 이 정도로 커졌다가 갑자기 빌딩만해진 거예요. 사람 머리가. 그 이제 골치가 아프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HBM 수요가 더 많아진 거고. 그렇죠. HBM이 일단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해결책이죠. 바로 써볼 수 있는. 이제 조금 더 봐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HBM이 나오는데 정확히 HBM이 해준 건 뭐냐? 이분은 이제 고든 무어경이신데 네. 이분이 그 무어의 법칙의 그분이세요. 근데 이 무어의 법칙은 일종의 경험칙인데 2년마다 밀도를 2배씩 높일 수 있다. 반도체 제조 기술로 우리는 뭐 메모리 용량도 2년에 2배, 뭐 그리고 CPU의 처리 능력도 뭐 2년에 2배 이렇게 높일 수 있다. 이게 무어의 법칙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2년에 2배면은 10년에 2의 5승, 32배죠. 대충. 뭐 그 트렌드로 가지도 않지만 지금 네. 우리 10년 그냥 기다리면 32배밖에 용량이 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기에도. 거의 지금 아까 알렉스넷이랑 그 챗GPT, 정확하게 GPT-3가 3000배 차이 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거 따라갈 수 3000배 없죠. 커진 프로그램 이게 커버가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커버가 안 되니까 이제 HBM이란 제품, 원래 존재하던 제품이에요. 요런 걸 써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요 개별 메모리가 무어의 법칙 따라가 봤자 10년간 32배밖에 용량이 늘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메모리는 그만큼 늘어나지도 못했어요. 메모리는 10년 동안 2배 늘어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안 늘어났을 것 같긴 한데. 그 단일 칩당 용량이 안 늘어나니까. 네. 그럼 제가 이런 거 4개 쌓으면은 10년 뒤에 이제 4개 쌓았다고 하면은 용량 2배 늘려고 칩 4개라고 하면 그래도 8배 용량은 챙겼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용량을 어떻게든 높여보는 거예요. 많이 껴서. 이제 칩당 용량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물리적인 2차원 공간당 용량을 높인 거죠. 네.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요 칩당 가격은 뭐 4개 쌓는다고 요 칩이 더 싸지는 않잖아요. 네. 되려 좀 더 비싸죠, 요 녀석이. 그러니까 잘 안 썼던 거예요, 기존에는. 이렇게 쌓으면은 패키지 하나, 요 조그만 면적 하나당 용량을 높일 수 있는 걸 아는데도 잘 쓰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용량을 높이는 대가로 너무 가격이 비싸지니까. 이런 메모리가 잘 나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돌려야 되는 주체가 이제 챗GPT 같은 인공지능. 네.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기 때문인 거예요. 이 옆에 있는 건 AMD 건데 아마 PG 아니면 퓨리일 것 같은데 AMD 그 GPU예요. 게이밍 GPU죠, 이제. 네. 이게 그 HBM을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런 거 썼다는 거 좀 뉴스 몇 번 나오다가 싹 사라졌어요. 이건 아주 옛날 거예요? 이거 16년, 17년 그래요. 실제로 HBM을 껴서 GPU를 최초로 제품화한 거는 AMD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 이거 그 우리 인공지능 아까 봤던 그 알렉스넷이 2012년 나왔잖아요. 예. 알렉스넷 나오고 나서 2016년에 등장한 제품임에도 HBM 잘 안 됐죠.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이때 인공지능 그래도 뭐 HBM 쓰면 좋지만 기존 GDDR로도 좀 학습도 시켜볼 수는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추론한다고 하죠. 실제로 대량으로 복사해서 이제 배포도 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용량이 몇백 메가바이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3000배 큰 걸 돌려야 되니까 이제 좀 따라가기 바빠. 요 제품들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네. 좋은데 비싼 녀석에서 비싸긴 한데 인공지능 돌리는 거에 생각해보면은 그래도 좀 써볼 만한 녀석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뀐 거야. 아까 말씀드렸던 2012년에는 인공지능 크기가 아주 크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HBM 달린 애로 학습을 시키더라도 네. 실제로 구동하는 거는 그 HBM보다 싼 거 GDDR 메모리에서 구동하기도 했어요. 네네네. 이제 제가 있을 때 돌리던 인공지능은 대부분 다 그런 거였어요. HBM 달린 그 GPU는 네. 학습은 중요하니까 비싼 돈 들여서 하고 그리고 완성된 인공지능은 요런 조그만 GPU에서도 구동이 되니까 요런 추로는 좀 값싼 GDDR 메모리 달린 GPU로 하자라고 얘기들을 했었죠. 네. 근데 아까 봤던 챗GPT 갑자기 용량 3000배 커졌죠. AI 자체가 3000배 커져버리니까 일반 GDDR 요런 녀석들 예를 들면 옛날 엔비디아 GPU 중에 추론용 T4 이런 GPU가 용량 32기가거든요. 근데 여기 GPT 안 들어가요. 해보면 요 카드가 가진 메모리 안에 그 인공지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런 녀석들 쓰면 좀 들어갈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HBM의 역할이 확대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고성능 비싼 메모리로 학습하고 값싼 메모리에다 인공지능을 넣었는데 인공지능 그냥 커져버리니까 추론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내다 팔 때도 HBM에 올려서 하고 학습은 더 많은 HBM을 사서 하자. 요런 형태로 흘러온 거예요. 그게 지금의 상황인 거죠. 네네네. 실제로 이 메모리 용량 안 늘어나는 거 문제는 좀 커요. 지금 보면은 옛날 GPT-2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써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3.5부터 공개된 거잖아요. 민간에. 그렇죠. 실제로는 3이나 3.5나 아마 네네네. 비슷할 거예요. 그 이제 얘들이 연구 개발하고 조그만 인공지능 만들었던 GPT-2는요. 메모리 용량이 1.4기가 정도 돼요. 요거 2017년, 2018년 그럴 거예요, 요게. 그리고 챗GPT 공개됐을 때 GPT-3 용량 공개된 것이 350기가 정도 돼요. 그 얘도 꽤 큰데 갑자기 200배 가까이 점프를 하죠, 용량이. 네. 그래서 얘들의 그 당시 인공지능을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HBM 개수, 패키지 개수를 계산을 해보면 이때 1.4기가짜리는 지금 있는 HBM3로 그 패키지 하나에 다 들어가요, 얘는. 네. 왜냐하면 이거 용량이 36기가거든요, 패키지 하나에. 용량 크죠. 근데 제가 GPT-3를 돌리려고 보면 패키지 10개 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벌써 이거 돌리려고 하면은 여기 6개 있잖아요. 네. 2개 있어야 되죠, GPU가. 근데 계속 공개되는 모델들 보면요, 용량이 계속 커져요. 그렇죠. 이 810기가 3.1TB 이렇게 커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야. 와, 이걸 보니까 우리 HBM 36기가 올라간 것도 다행스러운데 이게 12개 쌓은 거예요. 위로 이렇게 12개를 쌓은 건데 12개 있어요. 그러면 요 메모리 칩 용량이 얼마나 늘어줄까? 예를 들면 요 칩 용량이 2배로 늘면 제가 12단으로 만들어도 72기가 정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럴 수 요거 하나에. 있겠죠. 예. 아니 그게 될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잘 안 되죠. 그 집적도 측면에서요. 예, 제가 요 단수를 유지한 채 요 12개 쌓은 칩 중에 개별 칩의 용량이 2배로 늘면 네. 요 녀석 용량도 늘어나겠죠. 네네. 근데 그 용량이 잘 안 늘어나니까 위로 쌓은 거잖아요. 예, 미세화가 이제 더 힘드니까. 요 용량 늘어봤자 뭐 1년에 10% 20%밖에 늘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수직 적층을 통해서 네. 좀 인공지능을 그래도 최대한 넣어볼 수 있도록 요 패키지 하나 용량을 높여준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지금 봤던 트렌드를 보세요. 이게 수직 적층으로 따라갈 수 있는 트렌드인가요?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HBM 10개로 만들 수 있던 거 HBM 한 10개, 11개로 그 GPT-3를 다 넣을 수 있는데 메모리 안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구글 제미니 중에 제일 큰 거 이제 들리는 썰로는 3테라가 넘는다고 하는데 요 녀석을 우리가 동일한 개수 패키지에 넣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게 12단이니까 그럼 120단 만들 수 있냐 이런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안 되네요. 뭐 될 수도 있는데 언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아니 진짜로 이건 좀 물리적인 이건 완전히 문제이기도 하죠. 기하급수적으로 그 요구 네. 용량이 늘어나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삼성전자도 HBM 8단은 뭐 인증했는데 12단은 막 어렵네 뭐 그렇게 했잖아요. 예. 4단 올리는 거 힘들죠. 여기서 70개만 더 올려줄래? 이러면 좀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진짜로 테크 저도 깊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뭔가 좀 숫자가 안 맞는다는 느낌은 있죠. 이거 예. 70배 쌓을 수 있어? 안 이 되죠. 70배 쌓는다는 건 쉽게 말하면 제민이 제일 큰 모델을 옛날 챗GPT 돌리는 수준의 그 GPU로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좀 안 될 것 같죠 느낌이. 많이 힘든 것 그래서 같잖아요. 하나의 칩 안에 더 미세하게 꾸겨 넣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죠. 이제 위로 쌓는 것도 8단, 12단 뭐 나중에 뭐 16단까지는 도전합니다만 그것도 또 한계가 있고 이것도 요 트렌드보단 빠르지 않을 것이다. 그 속도가. 그래서 뭐 8층, 12층짜리를 지금은 뭐 6개, 8개 네. 이렇게 또 박아 넣는 거고 그렇죠. 그거 박는 거 개수도 힘드니까 단수 더 높여주세요. 뭐 새로운 기판도 써봐야지 이러는 건데. 위로 옆으로 계속 그러면 이제 요거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럼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오는 거야. 아하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지네요. 그렇죠. 이제 디램의 기술 발전 방향은 사실 쓸 수 있는 필살기를 다 썼다는 거죠. 이제 네네네. 밀도가 이제 좀 제한적으로 연 몇십 프로밖에 안 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기존에는 에이 어떻게 써라고 했던 낸드 플래시도 한번 쳐다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 뭐 말했지만 잘 안 되죠. 이게 기술적으로도 실제로 어려운데 HBM3E 보면요. 요 패키지 하나 요게 뭐 가로 세로 1. 몇 cm쯤 되거든요. 예. 1.2cm 뭐 그럴 건데 요 녀석 밑바닥에 요 범프 7,000개 있어요. 요거 하나에. 7,000개요? 여기 7,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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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개 이렇게 있어요. 그 5년 전 제품이니까 지금 제품은 더 신나겠죠. 신나요? 그렇죠. 일하는 사람은 화나고 쓰는 사람 신나고 뭐. 다들 대단해요. 일하는 사람들. 저기 이제 많을수록 더 많은 이제 뭐 데이터를 네. 빠르게 전송해 줘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것만 많은 게 아니고 위에 디램끼리 있잖아요. 예. 요 안엔 범프가 13만 개인가 있어요. 그런 거 12개 쌓으라고 하면 당연히 신이 나겠죠. 13만 개요? 예, 개당 그러니까 13만. 그 중엔 진짜 일하는 범프도 있고 그 이게 13만 개가 13만인가 17만인가 그런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손톱만한 거예요. 그렇죠. 가로 세로 1. 몇 cm짜리에 그런 엄청 작은 패드들이 다다다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녀석을 12개 썼는데 예. 한 놈이라도 삐끗하면은 망가지잖아요. 분량. 예. 근데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 일상에서
스마트폰 필름도 제대로 못 붙이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필름에다가 10 몇만 개의 그 조그만 점을 찍은 다음에 예. 삐뚤어지지 않게 12개 쌓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 HBM이 정말 비싼 물건이 맞느냐, 이게 예. 고부가 가치 물건이 맞느냐, 아니면 진짜 고생해서 아니 고부가 가치는 맞죠. 네, 몇백 이런 걸 만들어서 몇백 불에 파는 것이냐, 우리가 뭐 이런 거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네. 우리 사람한테 시키면 한 층도 못 쌓을 거야 아마. 손으로? 그렇죠. 아이 그럼요. 말자 우리 스마트폰 필름도 못 붙이고 그죠. 맨날 기포 나는데 얘는 기포 나면 죽어요 칩이. 어, 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속 쌓는 것도 힘들고 D램 자체의 기술 발전은 한계가 있으니까 예. 그럼 이제 아까 봤던 낸드 플래시 한번 써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HBM의 대용이에요? 보안? 그렇죠. 보안제로서 사용을 해보려는 거죠. 이제 그걸 위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해본 거죠. 이제 인공지능을 쉽게 말하면. 이제 왜냐하면 그냥 생각했을 때 우리 지금까지 SSD 안에 낸드 네. 플래시가 CPU, GPU랑 직접 빠르게 일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고민을 하는 거야. 이 단점들을 우리가 얼마나 커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거를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 있으면은 이 녀석의 역할을 조금 제한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플래시의 역할을 제한하더라도 D램, 정확하게 HBM이 어려워하는 데를 좀 보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해보는 거죠. 딱 그 정도 단계예요, 지금은. 네네네. 이걸 쓰겠다 말겠다 개념이 아니고 지금 앞에서 봤던 그 좀 막을 수 없는 추세, 인공지능의 대용량화는 이미 일어났잖아요. 네. 그거 이미 현실이죠. 그러면 이 현실을 놓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좀 부담을 줄일 것이냐. 저 엄청난 요구 용량을 네,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HBM을 뭐 8단, 12단까지 쌓아도 안 되고 그렇죠. 60층, 70층까지 쌓기는 불가능하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요 용량을 한 8배 늘렸다, 요 패키지 하나에. 예. 그러면 여기 10개 필요하던 녀석이 패키지 1개에서 2개로 들어가겠죠? 예. 그 패키지 뭐 성능을 일단 빼놓고 이게 HBM이 됐건 뭐가 됐건 요 녀석 용량이 8배 커졌어요. 네. 그러면은 제가 10개로 하던 거를 1개에서 2개 정도로 할 수 있으니까 복잡도가 줄어들죠. 네네. 그리고 원가도 좀 줄어들죠. 그런 자리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걸 고민하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샌디스크의 발표로는 네. 자기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아예 그 플래시만 GPU에 붙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얘들 제안대로 자기들 HBF 4TB 만들면 아까 봤던 가장 큰 재민이가 카드 하나에 들어가. GPU 그 지금 쓰는 B200 이런 게 예. 정확히 B100이죠, 이 녀석은. 그 HBM 8개랑 연결돼 있거든요. 그럼 그 녀석 용량이 지금 192GB인가 그래요, 하나에. 그게 이제 그 블랙웰이라고 하는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2030년까지 26만 장 받는다는 뭐 그건데. 예, 그거죠. 그 그게 녀석이 지금 용량이 얼마라고요? 그 앞에 여기 있죠. 여기 3.1테라? 3.1테라니까 3,000 몇 기가바이트 정도 돼요. 예. 근데 요 정도 용량 되면 요 화이트 페이퍼에 네. 화이트 페이퍼 이 정도 용량이 되면은 카드 하나 들어가죠. 지금 요거는 한 14개 필요한 거잖아요. 예. 기본 카드. HBM 들어간 애는 14개 필요한데 HBF로 하면 한 개로 되지 않겠어? 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야, 이거는 또 혁신이네요. 근데 HBM 옆에다 다닥다닥 붙이는 것도 물리적 공간도 한계가 있고 왜 HBM도 네. 왜 빌딩처럼 위로 높이 쌓는 거지만 그거. 결국 이들 사이에서도 GPU랑 통신이 빠르게 돼야 되니까 네. GPU랑 HBM도 멀어질수록 오히려 그 손실이 커진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힘들죠.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느린 녀석한테 맞춰야죠,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GPU 옆에 HBM이라는 빌딩을 수십 개 놓을 수도 없는 거고 물리적으로. 그렇죠. 아니면 느리게 쓰거나. 그러면 그 빌딩을 HBM을 HBF로 바꾼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우리가 플래시를 딱 봤을 땐 D램이란 녀석, 그 1T1C 구조 그 저밀도였던 저장 장치를 엄청 고밀도 저장 장치를 붙이겠다는 거에 가까워요. 그 아까 플래시는 SSD 이런 거 만드는데 우리 D램 16기가 이럴 때 SSD 용량은 512GB. 화면 전체 화면으로 넣어주세요. 512GB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용량이 열 몇 배씩 차이 나니까 한번 이런 걸 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요런 제안은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GPU 옆에 8개 붙는 HBM 중에서 몇 개라도 먼저 HBF 낸드 플래시로 이제 바꾼다라는 건데. 바꿔도 되고 뭐 다 바꾸고 싶으면 다 바꾸고. 근데 이제. 아까 낸드 플래시는 느리다면서요. 예, 사실 그게 이슈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살펴본 내용인데 낸드 플래시가 왜 느렸고 네. 그 얼마나 이걸 커버할 수 있냐. 그럼 플래시가 여기 자리가 있느냐 요걸 알아보는 게 사실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용량만 봐선 매력적인데 예. 그게 좋으면 우리가 D램 왜 썼냐라는 당연한 질문이 지금 있잖아요. 저 화면을 보면 저게 샌디스크가 발표한 거예요. 그렇죠.
샌디스크,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 4배 오른 샌디스크가. 그렇죠. 아, 이거 미리 좀 얘기해 주시죠. 아 근데 이걸 발표하고 올랐다기보단 그냥 플래시도 생각보다 잘 팔렸다 이런 거고. 아니 근데 여기서 지금 생각나서 여쭤보는 건데 네, 사실 샌디스크는 플래시 메모리 중심으로 하던 애들이고 네, D램은 거의 못하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D램하고 낸드 플래시 다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거 하이닉스, 삼성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한국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특히 플래시 영역도 좀 과소평가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올라가는 게 다 HBM 아니면 D램 때문에 주가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플래시 회사들은 좀 단순히 낸드 가격 오를 거란 기대감에 오른다는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 지금 실제품이 없잖아요. HBF는 HBF도 없고 당연히 HBF 붙은 GPU도 아직 존재하지 그쵸. 않죠. 이건 아이디어. 이건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최근에 핫해지기도 했으니까 왜 이런 논의가 오는지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샌디스크나 이런 플래시 회사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지금 결론 내리기 이르다 정도예요. 샌디스크 주가가 지금 4배 올랐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그다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네. 기술적으로 예, 가능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카이스트 김정은 교수님 예. 오셨을 때도 2015년부터인가? 네, 그때부터 뭐 엔비디아가 찾아오고 해서 이제 HBM 막 연구 개발하고 하셨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2022, 3년 돼서 막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한 건데 HBF도 그러면 그 초창기라고 보면 돼요? 아닐 걸 이거 더 와 있어요? 아니요, 메모리 회사들이 지금 제안하는 거에 가깝죠 이건. 엔비디아한테. 이제 저도 정확한 디테일은 모르는데 그 HBM 만들고 할 때는 이미 인공지능 학습을 좀 HBM을 하는 게 효율적인 거 알고 있었어요. 학습까지는. 예. 그래서 이제 HBM 여기 쓰고 저기 쓰고 그래서 V 시리즈 볼타 나왔을 때는 삼성전자 거 쓰고 뭐 그런 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요 플래시는 플래시하는 회사들이 주도하고 있고 아직 요걸로 뭔가 돌리려는 그런 GPU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요, 제가 요 GPU 칩에서 HBM 쓰려면요, 물리적으로 여기 HBM이랑 붙는 그 HBM 컨트롤하는 부분이 붙어야 돼요 칩에. 그러니까 요 지금 GPU 보면 이렇게 4개 붙어 있잖아요. 네. HBM이 이거 다 HBM 컨트롤하는 게 4개 있어서 그래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걸 플래시를 바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 플래시랑 통신하는 방법 모르거든요. 제품이 없으니까. 아니 그거는 HBM하고 통신하는 방법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부터 정해야죠. 그 통신이랑은 그냥 우리 깃발 들면은 알아서 해주는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잘 정의해 놓은 그 프로토콜이 있어요. 얘들 사이. 예를 들면 HBM도 HBM 표준이 있어서 그 GPU가 됐건 CPU가 됐건 요 규칙대로 접근하면 HBM이 데이터를 읽어주고 써주고 최대 속도 내주고 뭐 동작 속도 바꿔주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럼 그 HBM하고 HBF하고 하이 밴드위스 고대역 폭이라는 네. 것까지는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럼 플래시 메모리도 적층을 더 많이 하고 원래 이제 플래시 메모리 정측이 더 많이 하긴 합니다만 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구조 그대로 그냥 갖다 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안 되죠. 그래서 그 얘기도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오. 이제 한번 좀 궁금합니다, 숫자를 이거. 보면서 확인을 해보죠. 네네네. 이제 플래시 메모리를 우리가 작업에 쓰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런 구조를 가져가지 않았냐. 일단 성능이 안 좋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능이 안 좋다는 건 반응 속도가 안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CPU랑 D램은요. 네. 나노초 단위로 반응해요. 10나노초, 몇십 나노초 단위로만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플래시 메모리는 아무리 빨라도 기존 플래시들은 20 마이크로초, 30 마이크로 읽는 속도. 그러니까 속도를 따지면은 1500배에서 2000배 반응 속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그 순서도 형태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요. 반응 속도가 낮으면 프로그램 성능이 확 나빠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마우스 클릭하면은 뭐 사진을 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제가 클릭하면 뭔가 불러와라라고 하면은 클릭이라는 게 발생한 시점에 얼른 뛰어가고 사진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플래시 메모리 같은 거를 CPU랑 바로 붙이면 클릭했는데 요 플래시 메모리 반응 속도가 엄청 느려갖고 클릭 딱 했더니 그 다음에 잠자고 일어나서 세수한 다음에 클릭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사진을 불러와서 열어놓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플래시 메모리. 예, 플래시 메모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밀도를 많이 높이려고 많은 걸 희생했는데 그중 하나가 반응 속도. 그 뭐 예를 들어서 요리해야 되는데 당장 그 식탁 위나 싱크대 쪽에 있는 거 갖다가 바로 도마에 올려서 요리해야 되는데 뭐 하나 꺼낼 때마다 냉장고 열어야 되고 다시 그 안에 있는 타파통에다가 뭐 담아 있는 거 다시 꺼내 와야 돼. 이러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냉장고 문을 뭐 거의 금고문처럼 만들어갖고 비밀번호 30자리 찍는 거랑 똑같죠 이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아침 준비해라 했는데 막 비밀번호 30자리 막 누르고
문 무거워서 막 끙끙대고 연 다음에 그 뭐만 꺼내오면 되냐면 달걀만 꺼내오면 돼요. 그러면 아침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생겨요. 플래시랑 CPU가 직접 일하면. 그러게요. 그러면 그걸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넘어서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 쓰기 속도는 더 가관이에요. 쓰기 속도는 예. 이제 우리 CPU랑 D램은 쓰기랑 읽기 속도가 비슷하거든요. D램은. 예. D램의 쓰기와 읽기는 속도가 비슷한데 플래시 메모리의 쓰기 속도는 밀리초 수준. 이 속도가 어떠냐 하면은 D램의 쓰기 속도 한 100만 분의 1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속도가 그러니까 예. 만 배 느리다. 아니 100만 배 느리죠. 쓰는 거. 아니 100만 배 느리다. 아까 읽기는 한 1000배 정도 차이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쓰는 건 100만 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예. 그 윈도우 메모장 열어갖고 뭐 하고 하는 거는 빠르지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파일 옮기기, 복사하기, 수십 기가 복사하기 되게 오래 걸리는 것처럼. 되게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주방에 관한 어떤 예로 들면 달걀 하나 꺼내오는데 이제 비밀번호 30개 눌러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달걀을 갖다 저장을 하려면 저기 뭐 과천 이런 데 마트에 가갖고 달걀 하나 가져와서 넣는 거랑 똑같아요. 속도가. CPU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뭐 0.0001초나 1 예. 나노초나 비슷한데 CPU는 그런 작업을 1초에 막 수십억 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복장이 터지는 메모리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CPU가 나 낸드 저런 애랑 직접은 일 안 해. 네. 중간에 그 D램 너 껴. 그렇죠. 하는 D램이 거고. 자주 할 거 이렇게 도마 같은 걸로 사용되고 플래시 메모리 정말 필요할 때 한 번에 다 꺼내와요. 네네. 문 열고 나면 꺼내는 속도는 꽤 되거든요. 플래시가. 문 여는 게 힘들지. 네. 그래서 우리가 SSD 컨트롤러라는 거를 써온 거예요. 지금까지. 빨리 하려고. 정확하게는 얘 밀도를 높이고 뭐 이러기 위해서 너무 많은 걸 희생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메모리의 품질도 안 좋고 막 에러도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컨트롤러한테 읽고 쓰라고 그러면은 다 잘 됐다고 나오는데 요 안에서는 막 에러 나고 막 에러 잔치인데 막 내부가. 그럼 그 안에서 이 모든 걸 다 조율해서 아무 문제 없이 끝냈습니다. 이렇게 컨트롤러가 대답을 대신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런 컨트롤러가 존재했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는 밀도를 높이는 제조 기술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밀도를 높이기 위해 조금 속된 말로 꾸져도 컨트롤러로 우리가 하겠다 이거죠. 컨트롤러가 이 안 좋은 낸드의 특성을 알고 다 고쳐줄 거다. 저 친구가 빠르게 네. 처리해 줄 거예요. 그렇죠. 컨트롤러한테 맡기면 얘가 알아서 다 해석해 주는 거죠. 지금 저는 알 수 없는 소리 하는데 여기서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네. 이해시켜 주려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인공지능 오면서 이제 좀 달라져요. 앞에서 봤던 그 반응 속도가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순서도 형태 프로그램들이에요. 네. 프로그램의 크기는 작고 제가 요 순서도 수행하려면 여기 있는 순서도 수행하면 그 다음 순서도 하나 수행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순서도 하나하나 빠르게 오는 게 중요해요. 메모리에서. 근데 우리가 플래시를 딱 보니까 플래시 아니 인공지능 보니까 요 6개 있죠. 이 6개가 언제 오느냐 순서는 중요하지 않고 이따만큼씩 한 번에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한 방에. 이만큼씩 한 방에 읽어오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크기가 한 10만 정도다. 그러면 한 번에 만씩 한 번에 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제가 문 똑똑 두드려갖고 문 열리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아, 예를 들면 예전에 이 녀석은 제가 반응 속도가 5고 전송 시간이 1이었다고 하면 네. 그러면 이제 시간 6 걸렸죠. 순서도 하나 가져오는데. 네. 얘는 어떠냐 하면은 문 여는 속도 5인데 실제로 여기 있는 대량의 데이터 옮기는데 어차피 시간이 만씩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 둘 차이가 별로 안 나. 둘 사이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메모리 자체의 반응 속도가 좀 느려도 인공지능은 어차피 대량의 데이터를 GPU로 옮겨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큰 단점 중 하나인 반응 속도가 조금 덜 중요해요. 물론 여전히 빠르면 좋지만 우리 CPU 같은 거 돌릴 때처럼 반응 속도가 중요하진 않죠. 반응 속도보다는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양. 예. 그게 중요하다. 결국 반응 속도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요 처리하는 CPU나 GPU가 몇 번이나 일을 시킬 거냐. 예를 들면 뭐 조그만 심부름, 제가 심부름을 이제 마트 심부름을 시킨다고 하면 네. 한 번 심부름 시킬 때 물 한 병 사와라, 숟가락 하나 사와라, 컵라면 하나 사와라. 요런 횟수가 많을수록 반응 속도가 중요해요. 네. 근데 제가 만약 심부름 시키는 방식이 트럭 하나에다가 뭐 컵라면 10,000개 뭐 실어 와라 이런 식이면 얘가 반응하는 속도는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마트에 도착하는 시간보다는 실어 오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스포츠카 한 대, 그렇죠. 슈퍼카 한 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덤프트럭 그렇죠. 하나로 이제 가득 실어 오는데 그게 슈퍼카만큼 빨리 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 많이 실어 오려고 하면 슈퍼카 많이 왕복할 거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놓고 보면 총 시간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아하, 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항상 프로그램으로서 인공지능이 어떠냐 보라는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정확도가 높은지는 일단 제껴두고 네.
그냥 요 반도체에서 프로그램 돌리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딱 보면요. 프로그램이란 녀석이 내가 돌려야 될 프로그램이 덤프트럭으로 오는 형태로 변한 것 뿐이에요. 네. 작은 심부름 하나씩에서. 음. 그러니까 이제 좀 플래시에 유리해졌죠. 그렇게 보면.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거는 지금 하는 인공지능 중에 언어 인공지능. 네. 쓰기가 적어요. 읽기가 많고. 아, 아까 낸드 플래시 이미 학습돼 단점으로 있는 것 같다 하는 거라서요? 아니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하는 게 좋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낸드 플래시는 읽기 속도는 그래도 좀 빠른데 네. 쓰기 속도는 밀리초 단위 뭐 100만 배 단위로 차이 난다고 했잖아요. D램이랑. 네. 네. 뭐 그거 만드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 낸드 플래시의 쓰기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지금 유행하는 챗GPT 같은 언어 인공지능을 보면요. 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단계는 제가 한 질문을 왕창 넣는 거. 제가 한 질문 예를 들면 뭐 와이스트릿은 뭐 지금 구독자 몇 명이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단계. 네. 그럼 질문을 이제 통째로 넣어서 그 질문은 분석해서 여기서 키와 밸류라는 걸 만들어놔요. 예. 요게 뭔지는 이해할 필요 없어요. 핵심은 이제 제가 했던 질문들을 인공지능이 이해하는 어떤 숫자들로 잔뜩 바꿔놓는 거예요. 이거 용량이 엄청 큽니다, 일단. 네. 그리고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뇌에 해당하는 인공신경망을 GPU가 한 번씩 읽어와야 돼요. 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질문 전체를 분석한 다음에 답변인 단어를 하나씩 만들어내기 시작하거든요. 와이스트릿은 뭐뭐뭐입니다. 이렇게 한 단어씩 만들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부터는 쓰기 동작이 그 답변 하나, 쉽게 말하면 답변 만들 때 단어 하나 단위로만 써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지금 우리 인공지능 돌아가는 방식은 문장 전체를 분석한 다음에 다음 단어 하나를 찾고 그러면 새로 생긴 다음 단어랑 다음 단어를 분석한 녀석을 또 써놓고 네. 그걸 통해서 다음 단어 찾고 이런 식이 돼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인공지능으로 답변을 만들기 시작하면요. 갈수록 읽기가 늘어나고 쓰기가 줄어들어요. 그 질문 답변 한 번 할 때. 네. 그럼 아까 플래시 특성이 읽기는 빠르고 쓰기는 느리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특성이 좀 맞죠. 그렇네. 인공지능 자체가. 그러니까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이 n값이 한 1000 정도, 예를 들면 1000단어, 1000토큰 정도 분석한다고 하면 네. 대충 읽기가 뭐 990번 나온다고 하면은 쓰기가 10번밖에 안 나온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은 HBF를 써볼만 하다. 왜냐하면 쓰기가 느리겠지만 쓰기 자주 안 할 거니까. 이제 근데 문제는 사실 성능은 조금 지금도 안 좋아요. 지금 존재하는 플래시 자체는 성능이 안 좋아요. 뭐냐하면 요거는 그 마이크론인데 성능이 안 좋다고요? 지금 있는 플래시 메모리는 칩 하나당 최대 성능이 2.4GB 정도 찍혀요. 예. 초당. 예. 근데 HBM은 속도가 1.5TB잖아요. 네. 그 칩 12개 쌓은 게 1.5TB니까 칩 하나당 대충 130GB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HBM이. 근데 낸드는 지금 칩 하나의 속도가 최대 2.4래잖아요, 마이크론이. 네네네. 지금 65배 정도의 갭이 있네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바로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낸드 자체를 인공지능 구동에는 쓸 수 없고 낸드라는 걸 만드는 기술을 잘 응용을 해서 낸드 플래시긴 한데 좀 더 인공지능 구동에 도움되는 읽기 속도는 빠르게 쓰기 속도는 그래도 쓸만하게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그 HBF라는 아이디어만으로 샌디스크 주가가 그렇게 뭐 4배 이상 오르지는 않았을 거고, 뭐 물론 네. 이거는 자체적으로 낸드 플래시 이게 데이터 센터에서도 그게 많이 이제 예, 그렇죠. 다른 용도도 많으니까. 수요가 많아진다고 하니까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걸 텐데,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낸드 플래시만으로는 지금 GPU 옆에 붙이기는 아직은 안 되고. 아니, 낭비죠,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요 속도만 놓고 보면 그 초당 2.4기가잖아요. 네네네. 그걸 이제 HBM처럼 12개 쌓았어요. 이거 최대 속도 12배 해봐야 얼마 나오겠어요? 초당 30기가 정도? 그럼 지금 요 마이크론 낸드를 제가 12개 쌓아서 HBF라고 만들어서 주면은 용량은 큰데 정작 그 속도가 안 되죠. 예, 속도 한 초당 30GB니까 50분의 1토막 나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냥 그때까지는 야, 더 개발해. HBM 쓸게. 당연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읽기가 뭐 거의 90 몇 프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 읽기 느리잖아요. 그걸 왜 쓰겠어요, 이거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할 일이 많죠, 지금부터. 근데 이제 다행히도 예. 좀 그 지금 때문은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 인텔 크로스 포인트라고 인텔이 새로운 메모리 개발했다고 막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흔적도 없지만 인텔이 나름 그 메모리 쪽 낸드랑 D램 사이에 치고 들어오려고 네. SCM이란 개념을 가지고 오면서 완전히 다른 소자로 메모리를 한번 만들었죠. 네. 그래서 기존 메모리 회사들 중에 삼성전자랑 당시 도시바, 키옥시아 이런 데가 인텔 크로스 포인트를 견제하려고 낸드 플래시를 좀 한번 한 개까지 짜내본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삼성전자가 Z낸드라고 부르는 녀석이고
키옥시아는 엑셀 플래시라고 부르는 그런 녀석인데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재고로 있겠죠. 아, 잘 쓰이진 않고. 결국 시장이 안 열렸으니까 어. 근데 개발은 해본 게 중요하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요 녀석들의 성능을 좀 기반으로 얼마나 빨라질 수 있는지는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삼성 이거 SSD인데 예. 요 안에 들어가는 개별 낸드 플래시 제가 알기로 읽기 속도가 3마이크로초 뭐 이렇게 나온다고 들었어요, 얼핏. 근데 이게 일반 낸드 속도에 얼마냐 하면은 한 10배 정도 빨라요, 읽기 속도가. 소자 반응 속도 10배 빠른 거예요, 이 녀석. 그러면 일단 마이크론 구조 하에서 한 10배 정도 늘릴 수도 있겠죠, 잘 해보면. 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이 칩 안에서 병렬로 동작하는 부분을 늘리는 건데, 그 도시바, 키옥시아가 그거를 한번 여기 플레인이란 거 개수를 늘려서 해봤어요. 이 플레인은 낸드 플래시가 한 번에 동작할 때 읽기 쓰기 할 수 있는 최대 크기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플레인 개수가 많으면, 플레인 개수 2배 늘면 최대 속도 2배로 늘어나요, 이게. 근데 앞에서 보면 마이크로는 6개였고, 여기 키옥시아 XL 플래시는 16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낸드 소자가 똑같아도 키옥시아가 2점 몇 배는 빠른 거예요, 이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시도를 크게 해봤어요. 쉽게 말하면 낸드라는 어떤 소자의 성능을 한계까지 끌어내 봤고 이미 한번. 네. 그 다음에 요 안에 설계를 통해서 병렬로 동작할 수 있는 거 개수 늘려갖고 처리 속도도 한번 높여봤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대충 계산을 해보면요. 12개 정도 쌓으면은 최대한 초당 700 몇 기가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게 700기가바이트라고 하면 초당 700기가면 지금 HBM의 절반이죠. 지금 HBM 1.5테라바이트니까. 그거의 절반 정도 대역폭이긴 한데 대신 용량이 좀 끝내줄 수 있으니까. 용량이 한 8배 는다. 그러면 조금 매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속도가 느린데 그럼 속도 느린데 용량 큰 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인공지능 큰 거 돌리려면 우리 어떻게 하나요? GPU를 여러 개 놓고 네. GPU끼리 막 통신을 하죠. 하나의 인공지능 돌리려고. 근데 요 녀석의 용량이 얼마 이상 커지면 대역폭은 좀 적더라도 네. 다른 GPU에서 데이터 받아올 거를 내 옆에 HBF에서 바로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최종 성능이 높아질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지금 HBM 기반의 GPU가 이렇게 4개가 연결돼서 같이 일한다고 하면 네. 지금 이런 모양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HBM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카드가 통신을 해야 되죠. 근데 카드 하나의 메모리 용량이 커져갖고 그거로 여기 카드 하나로 돌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HBF 들어가 있고. 그런 경우 얘 성능이 더 높을 수도 이거는 뭐 실제로 돌리는 사람들이 알겠지만 요런 데서 조금 기회가 보이긴 한다 이런 그러니까 거예요.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예.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메모리 자체의 성능은 다 안 좋은데 우리가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기존에 우리 GPU를 돌릴 때는 요 앞에 있는 GPU죠, 요걸로 돌릴 때는 요 카드 4개가 같이 일해야 되는 녀석이 네. 요거 하나로 막 바뀌잖아요. 왜냐하면 얘 용량 작으니까 얘는. 네. 용량이 작아서 인공지능이 안 들어가요, 요 안에. 예. 그럼 여러 카드에다가 인공지능을 나눠서 막 이렇게 담아야 되는데 여기 용량 크면은 인공지능을 쪼개서 나눠 담을 필요 없고 요 카드 하나 다 담으면 되죠. 그게 또 효율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HBM 자체 속도가 빠르지만 용량이 작아갖고 여러 GPU 써야 되는데 HBF가 이런 거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해결해 줍니다라고 말 안 하는 이유는 써봐야 하니까. 아직은 좀 먼 미래고요. 이 제품이 나와야 뭘 해보죠. 하여튼 이론상으로는 요 한 초당 700까지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술로도. 결국엔 선택의 문제네요. 그렇죠. 돌려봐야죠. 그리고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가 한번 요런 SSD도 만들어봤고 HBM도 만들어봤기 때문에 네. 거의 비슷한 구조로 만들 수 있어요. HBF는. 요 수직적 층하는 건 우리 HBM에서 해봤고요. 네. 사실 요 밑에 있는 베이스 다이라는 녀석은 우리 SSD에서 컨트롤러랑 역할이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요 컨트롤러 역할을 요 밑으로 옮기고 낸드 플래시는 이렇게 적층하고 뭐 디램 빼고 이렇게 만들면 하이밴드 플래시 만들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생각보단 고민할 게 많다라는 게 이제 바로 언제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플래시가 좀 신뢰성이 낮고 밀도가 높은 메모리인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신뢰성이 낮다고요? 낮죠. 그 신뢰성을 컨트롤러로 땜빵하는 거라니까요, 기본적으로는. 그 여기 요 낸드 플래시들 별로 안 좋은데 CPU가 얘랑 직접 일 안 하고 컨트롤러한테 이렇게 위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속도와 효율 측면에서. 예, 그러면 이 컨트롤러가 여기 상태 이상한 애들 알아서 다 골라갖고 데이터 신뢰성도 네, 보장해주고 네,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요거 다 시간 잡아먹는 거죠. 네. 여기 들어가면 시간 걸릴 거잖아. 그래서 요런 데서도 이제 반응 속도 이런 게 손실이 돼요, 계속.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HBM을 돌려왔던 인공지능을 보면요.
HBM을 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반응 속도도 좀 아까워요, 솔직하겐. 플래시는 마이크로초 단위로 돌아가는데 마이크로초라는 거는 D램 입장에서는 뭐 천지개벽할 시간이거든요. 그 정도 반응 속도로 우리가 정말 감내할 수 있을까? 뭐 요런 그 느린 고민들을 속도로. 예. 샌디스크는 2점 몇 프로밖에 차이 없던데 라고 하는데 벤치마크를 못 봤으니까 디테일을 딱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만들 때 각 회사들의 생각이 좀씩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앞에서 요 그림 샌디스크는 이런 거 선호하겠죠. 만들 때 네. GPU에 플래시만 다 붙어 있는 게 음. 성능도 2점 몇 프로밖에 차이 안 나고 용량은 높다. 최근에 파는 거. 그렇죠.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생각은 어떨까요? 이게 둘 다 팔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사실 전혀 다른 구조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요. HBM 붙여놓고 HBM이 HBF를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자. 요런 제안을 할 가능성 높죠. 오. 요런 구조로 만들면 그 GPU 회사 입장에서 할 일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회사가 약속을 하는 거죠. 요 뒤에 플래시가 HBM에 붙어 있는데 너희는 HBM 접근하듯이 HBM 플러스 HBF를 접근해라. 우리가 플래시 제어는 잘 해줄게. 플래시 제어는 우리가 몇십 년을 해보지 않았냐. 요런 디자인 내놓을 수도 있죠. 그럼 속도가 빠른 HBM과 용량이 많은 HF를 같이 붙여서 그거 자체를 제품으로 내버리는 거죠. 뭐 이름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이브리드 HBM이라고 할런지 뭐. 근데 그게 한 웨이퍼에서는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제조 그러니까 방식이 패키징에서 다르니까? 합쳐야죠. 그러니까 나중에 패키징에서 예. 아니, 왜냐하면 다행히도 HBM도 밑에 이렇게 컨트롤러 다이 있고 네네네. 요 위에다가 이렇게 칩을 쌓은 거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네. 그러면 사실 원한다면 요 위에다가 플래시도 같이 쌓아도 돼요. 옆에다가. 이렇게 같이 쌓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건물 두 개를 거의 네. 골목길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붙여서 짓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플래시는 HBM이 컨트롤하고 음. GPU는 아하. D램한테 요 D램 밑에 베이스 다이한테 다 위임을 하고 그렇게 돌릴 수도 있죠. 그러면 그 폰노이만 구조 그대로네요. 뭐 변한 건 없죠. 근데 그냥 다만 이제 위로 쌓고 밑으로 연결시키고. 네, 그냥 용량 늘리려고 좀 안 좋은 메모리를 써보자 하면서 이거저거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금 요게 아이디어 단계인 거예요? 막 제안하는 단계? 네, 왜냐하면 표준이 없으니까. HBM은 그래도 나온 지 오래돼서 이 HBM을 만드는 회사나 쓰고 싶은 회사나 표준에 맞춰서 뭔가를 개발할 그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이 있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HBM한테 예를 들면 HBM 앞에서 제가 빨간 깃발을 들면 데이터를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빨간 깃발 들고 1초 뒤에 짐을 잔뜩 들고 오면 HBM이 낼름 가져가는 구조예요. 네네네. 그리고 파란 깃발을 들고 제가 그 창고 주소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1초 뒤에 HBM에서 물건이 막 나오고 그런 식이에요. 그게 표준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D램, HBM이랑 GPU가 됐건 CPU가 됐건 HBM 쓰고 싶은 애들이 어떻게 통신해야 되냐. 그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HBM 제품이 지금 없더라도 일단 개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GPU 회사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HBM과 HBF를 공급할 수도 있는 회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해보는 건데 그렇죠. 엔비디아나 AMD나 이런 데 입장은 어떨까요? 근데 입장은 뭐 일단 표준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겠죠.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회사의 위치에 따라서 입장이 좀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 엔비디아 같은 경우 보면요. 네. 엔비디아 여러 개 GPU에다가 제가 인공지능 올리고 여러 GPU 엮어서 학습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가능하게 해주는 게 엔비디아 NV링크라는 거거든요. 뭐 가끔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네. GPU와 GPU를 몇 천 개까지 연결하게 해주는 요런 링크가 이제 NV링크인데요. 네. 그 GPU 뭐 몇 천 개 연결했다고 하면 요 링크들로 막 연결된 거예요. 여러 GPU가. 근데 이 NV링크를 최근에 좀 오픈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뭐 너무 먼 미래니까 사실 예상하긴 힘든데 NV링크에 붙는 SSD도 만들 수 있어요. 지금도 데이터 센터에는 그러면 NV링크로 다양한 GPU들 GPU만 엮여 있죠, 거긴. 지금 NV링크로 엮는 거는 엔비디아가 만든 애들. 왜냐하면은 NV링크는 표준이 아니고 폐쇄형이거든요. 자기네 거니까. 그러니까 뭐 AMD GPU 쓰고 싶어도 거기는 NV링크로 같이 붙일 연결이 수 안 없죠. 되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여기 붙이는 법을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공개할 수도 있다고요? 최근에 NV링크 퓨전이라는 형태로 우리 GPU 말고 다른 칩들과도 통신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전향적으로 나왔죠. 왜 그럴까요? 그럼 고객사가 엔비디아 거 안 쓰고 싼 거 쓸게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생태계 영향력을 더 장악할 수 있어요. 반대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제가 NV링크로만 붙여놓은 데는 GPU만 막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네. GPU만 몇 천 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공지능을 돌릴 때는 제가 GPU 플러스 알파면은 되게 빨라질 것 같은 인공지능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GPU 10개에다가
GPU랑 바로 통신하는 무언가 새로운 반도체를 하나 끼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안 해준 거예요, 엔비디아가. NV링크 우리 거다. 여기 붙이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요거를 열어주게 되면은 이제 딴 걸 붙일 수 있죠. 그러면 왜 이거를 열어줬느냐? 예를 들면 우연히도 AMD가 좀 잘 됐는데 얘들이 오픈형 표준이어갖고 AMD 잘 되는 걸 보고 설계 회사 중 하나가 요 플러스 알파를 AMD용으로 하나 만들었다고 해봐요. 네. 그랬더니 AMD에서 특정 인공지능 돌렸더니 효율이 한 4배씩 나오는 거야. 요 알파를 낄 수 있게 되니까. 그럼 고객들이 우르르르 넘어가겠죠? 그러면 고객이 우르르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기존에 우리 깔려있는 수많은 NV링크 기반의 슈퍼컴퓨터를 봐라. 네. 여기다가 너희 칩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거에 가까운 거죠. 이건. NV링크 퓨전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인공지능 컴퓨터에다가 너희 반도체를 팔아봐라.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당연히 SSD도 하나 껴볼 수 있겠죠. 사실은 여기 선택지는 3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선택지는 요 샌디스크처럼 전부 하이밴드의 플래시만 쓴다는 선택지가 있고요. 네. 다른 선택지는 HBM과 섞여 있는 놈.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NV링크 기반으로 고속 SSD 만드는 것도 있겠죠. 뭐 지금 제대로 나온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하이밴드의 플래시는 지금 개념밖에 없고 이제야 좀 논의하고 있을 거예요. 막 GPU 회사들이랑. 근데 이제 저 개념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 2010년대 중반 후반쯤에 HBM에 대한 개념을 들었다면 아마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 좀 먼 미래일 수 네. 있으니까. 근데 다만 이 HBF의 시대가 오려면 지금처럼 사람들이 AI 많이 쓰고 더 많이 쓰고 네. 수요 더 많아지고 데이터 필요한 양은 더 많아지고 더 많은 네. 양은 더 빨리 처리해야 하고 그런 과제가 이어져야 할 테고. 그렇죠. 다만 그리고 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겠어요? 그 인공지능 사실 그 답을 하기 힘든 이유는 정말 우리가 그 카드 하나에 4TB짜리 인공지능 돌릴 거냐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그 제미니 프로는 뭐 4테라, 뭐 3점 몇 테라 이런 용량인 거 알았죠. 네. 근데 이거 정말로 좋은 놈일까요, 이게? 그 용량으로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예를 들면 제미니 프로 정도 하는 일을 메모리 한 512GB 1테라로 할 수는 없나? 이런 연구도 계속 진행이 되겠죠. 아하, 그걸 더 간소화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항상 한 번씩은 뒤를 좀 돌아봐야 돼요. 지금까지 큰 거를 해서 재밌는 게 많이 나왔는데 이 추세를 계속 지속할 거냐. 그러니까 자꾸 그 덤프트럭에 몇 개까지 실을 수 있고 예. 덤프트럭을 어떻게 더 크게 만들까를 고민하는 한켠에 덤프트럭에 싣는 거를 더 어떻게 작게 만들까도 그런 것도 한켠에서는 고민하죠. 고민하고 있다. 혹은 아무리 덤프트럭 많이 줘도 더 이상 그 인공지능의 그 레벨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도 올 수 있는 거죠. 얼마. 실제로 GPT-3에서 4로 갈 땐 되게 재밌었지만 4에서 5는 조금 덜 재밌고 그렇잖아요. 아, 소라라고 아예 별개로 학습시킨 인공지능이 히트한 거지.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참 많네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 중 하나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생각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앞에서 봤던 요 메모리 용량 사용 트렌드만 놓고 보면 네. 그 제민이 뭐 얼마 큰 거 뭐 3테라라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도저히 지금 HBM으로 안 될 것 같긴 하죠. 왜냐하면 HBM은 용량 뭐 1년에 2배도 안 늘어나는데 뭐 2년 만에 4배 큰 인공지능 이런 거 나오니까 그러면 당연히 플래시 써보자고 할 수도 있죠. 근데 HBF 열심히 개발하고 나서 딱 끝나봤는데 이런 건 좀 점점점 이러고 있을 수도 있죠, 항상. 근데 나중에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피지컬 AI 시대가 오면 네. 피지컬 AI는 더 많은 용량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정말 그럴까요? 그 우리 테슬라 FSD 돌아가는 애 메모리 얼마 쓰나요? 아, 그 HBM 쓰나요? 안 쓰죠? 16기가 썼다가 지금 32기가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 최근 게. 이제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만 안 하면은 인공지능 용량이 아까 얘는 그 3테라라는 3천 얼마의 아, 용량이 고민되네. 이게 샌디스크 질르라가드하고도 이제 그러니까 요런 HBF 고민이 중에 되네. 그 HBF 중에 특히 이런 고용량 HBF가 성공을 하려면 우리가 가정 하나하나에 몇 테라바이트 되는 인공지능 들어간 로봇을 쓴다 이런 확신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HBF는 당연하지만 이거 학습용으로 쓸 수 없어요. 샌디스크식의 HBF는 낸드 플래시 쓰기 속도 느리다 그랬죠. 근데 학습은 쓰기도 읽기만큼 많이 해요. 추론은 인공지능 지금 하는 언어 인공지능은 읽기가 많고 쓰기가 적죠. 네. 그러니까 범용성이 확 떨어졌죠. 그러니까 아주 큰 추론 시장이 열려야만 여기서 크다는 건 큰 인공지능을 우리 손바닥 위에서 올리는 느낌으로 확 추론 시장이 커져야 마켓이 열리는 그런 물건인 거예요. 샌디스크 HBF는. 추론 시장. 추론 중에서도 큰 거. 근데 추론 시장 열렸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테슬라가 32기가면 서울 부산 사고 없이
뭐 한 1000만 킬로 가더라. 이런 거 시연해버리면 또 뭔가 의구심이 들죠.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이미 32기가로 되니까 요 3테라바이트짜리로 자율주행 만든 애는 우리 건 농담 따먹기를 할 수 있어. 용량 3테라입니다. 대신 엄청 비싼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HBF가 싸다고 해도 그냥 32기가 메모리 달린 컴퓨터보다는 비싸겠죠. 그러면 ROI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여기서. 그렇죠. 이거 과잉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구글의 연구들도 쭉 보면 그 언어만 붙이면 진짜 인공지능 그게 커져요. 언어 안 붙이면 의외로 잘하는 거 많고요. 그러면 이제 정말 그 트렌드대로 다가서 우리가 원하는 피지컬 AI가 그 HBF를 필요로 할 만큼 용량이 커질 것이냐. 그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갈 곳이 없냐? 그렇진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NV링크 같은 거에 SSD 붙이잖아요. 네. 그러면 추론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그냥 GPU한테 용량 부족하면 임시로 쓰는 고속 창고처럼 쓰라 그러고 NV링크 사이에 껴놓으면 되거든요. 이제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할진 모르겠지만 사실 인프라를 쓰는 사람 관점에서는 되게 편하죠. GPU 하나 빼고 SSD, NV링크 붙은 SSD 하나 끼면 되거든요. 기존 인프라에 녹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블랙이 됐든 엔비디아 그 GPU 옆에 HBM 붙는 구조는 예. 그대로 가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네. SSD를 그냥 따로따로 끼워놓고 예. NV링크 방식으로 연결만 하면 되는 네. 그 NV링크는 빨라요, 속도가. 초당 800기가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나중에 또 어떤 선택지를 이 기업들이 선택하게 되는지 또 그 예. 선택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또 기술이 또 진화되고 사용 용량이 또 늘어나고 있는지 그렇죠. 또 그걸 먼저 살펴볼 필요가 더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추론 시장이 열리더라도 네. 정말로 이 HBF로 효율이 확 나올지도 조금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요런 차이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추론을 하는데 네. 이것도 질문이 길고 답변이 짧은 게 있고 네. 짧은 답변에 질문이 긴 경우가 있고 뭐 그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 입력 프롬프트 질문이죠. 질문이 긴데 답변이 한 단어. 예를 들면은 소설을 주고 이 소설의 느낌을 한 단어로 말해라. 요런 것들 답변 짧잖아요. 요런 건 HBF 쓰면 굉장히 좋아요. 요런 녀석은 밴드윗이 별로 안 중요하죠. 네. 대역폭이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질문을 한 단어 하면 한 1000단어쯤 대답해야 된다. 이런 건 대역폭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HBF는 HBM보다 대역폭이 높을 수는 없을 거예요. 현실적인 이유로. 그러면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요런 쪽이 좀 더 중요해진다고 하면 HBF의 성능 향상은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죠. 실제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질문 많이 하고 몇 단어로 요약해봐 하는 쪽이면 이쪽에선 좀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인공지능 계속 커진다고 HBF가 엄청 대박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른쪽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이 우리 사진 하나 주면 몇 초짜리 동영상 만드는 거죠. 네네네. 질문 짧잖아요. 예. 사진 하나 넣고 1분짜리 영상 만들어라 이런 건데. 예. 그런 녀석들한테는 아주 좋은 애는 아닌 거죠. 물론 용량 이점이라는 게 강력하긴 하지만 이제 대역폭 부족으로 인한 그 처리 속도 하락은 좀 감내를 해야죠. 이게. 결국 선택의 문제예요. 네, 뭔 일이 날지 모르니까. 이런 게 이제 짧은 입력에 긴 답변 이런 거죠. 요 부분은 대역폭이 안 중요해요. 요거 분석하는 건. 네네네. 근데 인공지능이 답변을 만들 때 이렇게 요 단어를 하나씩 만들거든요. 지금 뭐랬냐면 단편 소설 한 편 네 맘대로. 이거 제가 친 거예요. 끝. 네.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 답변 만들 때는요, 요 단어를 좋아요, 2번, N 짧지만 이렇게 하나씩 답변을 만들거든요, 내부에선. 네. 그러면 답변 만들 때마다 대역폭이 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예. 대역폭 엄청 잡아먹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럴 때 대역폭이 중요해져요. 근데 또 반대로 긴 그렇죠. 입력 프롬프트를 그대로 하고 한 단어만 답변을 해요. 그렇죠. 이거 제가 요 위에다가 요 위에다 물어봤어요, 실제로는. 이거 감정을 요약해봐라, 이렇게 해놓고, 요 위에다 제가 질문할 때 아래에 있는 소설의 감정을 한 단어로 표현해봐. 한 다음에 소설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요런 거는 HBF 쓰면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많이 느려지지 않죠, 정확히. 근데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네. 인간의 본성상 네. 짧은 질문으로 많은 걸 얻으려고 하고 짧은 사진 한 장으로 긴 동영상을 얻으려고 하지 내가 이만큼 입력해서 인공지능한테 짧게 대답해 라고 할까요? 그 전자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그러면 HBF에는 좀 불리한 거네요. 근데 반대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사람들은 자료 정리해서 요점 뽑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되려 부가가치 많이 나오는 쪽에서는 그 긴 데이터를 넣어서 요약을 하고 분석해야 되면 그쪽한테는 좋을 수도 있죠. 오히려 막 양자 컴퓨터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횟수도 중요한데 이제 돈다발 낼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뭐 좀 이런 거 고민해봐야죠. 이것도 제 수준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항상 생각은 네. 돈다발 들고 있는 사람 네. 입장에서. 명쾌합니다. 명쾌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특히 그 HBF
네. 좀 국한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깊이 들었습니다. 근데 HBF는 한 줄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는 옛날에 나왔으니까 나중에 그래서 시간이 이거는 싫고. AI 시대 우리가 주목해야 할 AI 시대 다시 시작하는 반도체 공부 네. 정인성 작가의 신작 신간 이것도 우리가 또 많이 사서 보세요, 여러분. HBF 한 줄밖에 없어요. 말했지만 거짓말하면 그리고 안 여기는 되죠. 되게 많아요. 다른 챕터들. 이제 여기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 보면은 계속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얘기했다가 반도체 왔다가 그러잖아요. 네. 이제 그 관점을 좀 이해하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보면 인공지능 크기가 커지는데 요 녀석이 어떤 특징이 있으면 이 메모리는 도저히 못하니까 HBM도 쓰고 그러니까 HBF도 고민해보고. 좋습니다. 그래서 AI 시대 다시 시작하는 반도체 공부의 저자 정인성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